회장님, 이거 회장님 거 맞죠? 거지 소녀가 금목걸이를 손에 쥔 채 백만장자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애타게 찾던 목걸이였어요. 그는 손을 뻗어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모두 죽은 아내와 똑같았어요. 말도 안 돼. 너 설마... 백만장자 회장님이 애타게 찾던 목걸이와 함께 나타난 거지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쪽방촌.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17살 소녀 강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다시 한번 울렸지요. 꼬르륵. 지은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또.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버텨온 시간이었지요.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손끝은 추위에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낡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솜이 다 빠진 이불이었지만 그나마 체온을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었지요.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쪽방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 내일이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지요. 15만 원. 지은에게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도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거리로 나가야 했지요. 한겨울 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지요.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일 나가야지. 오늘도 일용직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단지 돌리기, 식당 설거지, 시장 집 나르기. 닥치는 대로 일했지요. 하루 3만 원이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지은은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그 옷이었지요. 1년 반이 지났지만 다른 옷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투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지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벤치에 앉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었지요. 지은아, 내가 우리 고아원에 왔을 때 말이야. 원장 선생님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 있더구나. 아무 말도 못하고 떨기만 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었지요. 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도 말을 안 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단다. 강지은. 예쁜 이름이지? 그때 지은은 6살이었습니다. 그 이전 기억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부모님 얼굴도 자신의 본명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차 안, 낯선 남자, 무서운 목소리, 그리고 공포. 온몸을 짓누르는 공포였지요. 그때마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급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벤치 옆 풀숲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뭔가 빛나는 것이 보였지요. 저게 뭐지? 지은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풀숲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것을 집어들었지요. 금목걸이였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목걸이는 묵직했습니다. 진짜 금이었지요. 이런 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0만 원? 아니 100만 원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 돈이면 밀린 월세도 내고 밥도 먹을 수 있었지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팔면. 하지만 그때 목걸이 뒷면이 보였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목걸이를 가져갔지요. 서연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그 아래 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지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대성그룹.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갑자기 며칠 전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요. 한 중년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제 금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12년 전 실종된 제 딸이 하고 있던 유품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찾아냈던 것인데 남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잃어버렸습니다. 목걸이 뒤에 서연아, 생일 축하해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남자의 명함을 비췄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남태준. 찾으시는 분은 꼭 연락 주십시오.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은은 손에 든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대성그룹.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요. 팔면 살 수 있어. 마음 한편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냥 가져. 넌 죽기 직전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TV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호소하던 그 모습이 선명했지요. 12년 동안 딸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았을 그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딸의 흔적마저 잃어버린 절망. 지은은 목걸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팔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도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지요. 그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걸이를 판다면요? 그 남자는 딸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지요.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지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으로 가야 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로 가야 했지요. 동상으로 감각 없는 손가락을 호호 불었습니다. 추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려드려야지.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분께 소중한 거잖아.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목걸이를 꽉 쥐고 강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지요. 정직하게 사는 것.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지은아,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지은은 그 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고프고 힘들어도요. 강남 테헤란로. 지은은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무 높아서 목이 아팠지요. 이곳은 지은이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이었지요.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도 될까?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낡은 외투에 해진 운동화. 머리는 며칠 감지 못해 기름기가 흘렀지요. 손은 동상에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돌려드려야지.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회전문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지요. 천장은 너무 높아서 하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지요. 아니, 실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뭐야? 거지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지요. 저기.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직원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지요.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지은은 목걸이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지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 저는. 거지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제발 들어주세요. 회장님께 드릴게. 또 사기꾼이네. 요즘 이런 애들이 많아. 경비원들이 지은을 끌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버둥거렸지만 힘이 없었지요. 며칠을 굶었으니까요. 놔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끄러워. 경찰 부를까?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지요. 무릎도 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지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남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TV에서 본 얼굴이었지요. 회장님! 지은은 소리쳤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지은은 필사적이었지요. 회장님, 잠깐만요. 태준이 멈춰 섰습니다. 지은을 돌아보았지요. 경비원들이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애가. 제발요. 목걸이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은 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들어보였지요. 이거 회장님 거 맞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왔지요. 손을 뻗어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목걸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확인했지요. 서연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준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을 보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얼굴,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죽은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 아내의 모습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지요. 당신. 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회장님?
태주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눈과 이마, 턱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서연아. 목이 메었습니다. 내 딸. 서연이.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준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벅차올라서 숨이 막혔지요. 12년 동안 찾아 헤맨 딸.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 그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똑같은 얼굴로. 회장님?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지은에게서 떼지 못했지요. 이 아이를. 태준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모셔. 제일 좋은 곳으로. 네. 회장님. 빨리. 운전기사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와 줄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차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태주는 계속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았지요. 목걸이는 어디서 찾았니? 공원 벤치 옆에서요. 그래서 찾아온 거구나. 네. 뉴스에서 봤어요. 소중한 거라고 하셔서. 태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이었지요. 지은은 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태주는 지은을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렴. 방은 지은의 쪽방보다 수십 배 넓었습니다. 커다란 침대, 소파, TV. 모든 것이 새 것 같았지요. 배고프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을 굶었으니까요. 음식 가져오라고 할게. 그리고 태준은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 옷 좀 준비해 주세요. 깨끗하고 따뜻한 걸로요. 네, 회장님. 잠시 후 룸서비스가 왔습니다. 따뜻한 죽빵, 과일.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먹었지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12년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었지요. 태준은 지은이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닮았어.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컸을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에요? 저녁 먹으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내 차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곧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택에서는 미란이 전화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급한 일? 미란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신지 확인해봐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강남 호텔에 계십니다. 한 소녀와 함께.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 정원을 바라보는 미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성북동 저택. 미란은 서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소녀라고. 남편이 호텔에 머물게 했다는 그 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미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지금 당장 확인해요. 강남 호텔에 있는 그 소녀가 누군지. 네, 사모님.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탐정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미라는 사진을 열었지요. 그 순간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죽은 전 부인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지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17살. 12년 전이면 5살. 딱 들어맞았습니다. 살아있었어?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미라는 대성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회장 바로 옆에서 일했지요. 그때 남태준 회장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5살짜리 딸 남서연. 귀엽고 영리한 아이였지요. 하지만 미란에게 그 아이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미란에게는 혼자 키우는 딸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낳아 키운 딸이었지요. 우리 혜진이가 재벌 상속녀가 되려면 미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장 부인이 되어야 했지요. 첫 번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남자를 고용했습니다. 서연이를 유괴하라고 시켰지요. 아이를 데려가서 멀리 버려요. 지방 어디든 좋아요. 돈은 500만 원 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사라졌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태준과 그의 아내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전국을 뒤졌습니다. 경찰도 수사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아내는 딸을 찾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지쳐 있어서 차를 피하지 못했지요. 미라는 슬퍼하는 태준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따뜻하게 위로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미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혼했지요. 미란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 차기철에게였지요. 기철아, 지금 당장 와. 왜?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야. 빨리. 30분 후였습니다. 차기철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지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누나, 뭔데 이렇게 급해? 미라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해 봐. 기철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데? 12년 전에 우리가 없앤 그 애야. 기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남서연. 회장님 친딸이야. 살아있었어? 그래.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찾아냈어. 기철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쳤네. 우리 다 죽었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알면 우린 끝이야. 감옥 가는 건 기본이고. 그럼 어떡하는데? 미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지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없애야 해. 뭐? 그 애를 없애야 한다고. 기철은 누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미쳤어? 12년 전이랑 다르잖아. 이제 회장님이 알아. 그 애가 사라지면 당연히 의심할 거고.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돼.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DNA 검사만 하기 전에 없애면 돼. 누나, 내가 해.
내가 잘하잖아. 기철은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그 애 어디 있는데? 강남 호텔. 회장님이 머물게 했어. 경비는? 없을 거야. 회장님이 방만 잡아줬을 뿐이니까. 기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들통나면 자신도 공범이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사람 보낼게. 흔적 남기지 말고. 그건 걱정 마. 기철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22살의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요. 엄마, 무슨 일이야? 밤늦게 외삼촌까지 부르고. 혜진아. 미라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딸.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렴. 그래도. 들어가.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지요. 알았어. 혜진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애를 없애야 해.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DNA 검사 전에.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애는 누구일까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지요. 대성그룹 회장 호텔. 기사가 떴습니다. 대성그룹 남태준 회장. 실종 딸 찾았나?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한 소녀를 안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혜진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예뻤습니다. 할머니 사진과 똑 닮았지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혜진은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상속녀였지요. 하지만 친딸이 나타났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회사도 재산도 아버지의 사랑도 모두 저 소녀에게 갈 것입니다. 안 돼.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을 열었지요. 그리고 소녀의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 거지 좀 봐. 우리 아빠한테 붙으려고 목걸이 훔쳤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 소녀를 없애야 했으니까요.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대박. 사기꾼 아니야? 요즘 이런 애들 많대.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지은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대, 부드러운 이불,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악몽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지은은 호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밤이었지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졸렸지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똑똑똑.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룸서비스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밤중에 룸서비스라니요? 주문 안 했는데요. 회장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라는 말에 안심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확 열리며 남자 둘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끄악. 지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한 남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문을 닫았지요. 조용히 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요. 남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요. 우리 말 잘 들어.
한 남자가 지은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지은 자신의 얼굴이었지요.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널 지켜보고 있어. 어디 가든 찾을 수 있다고. 지은은 떨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회장 딸 행세하지 마.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죽는다. 알아들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입을 막았던 손을 풀었지요. 살려주세요. 똑똑히 들어.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사라져. 그리고 회장한테 연락하지 마. 하지만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지만 날카로워 보였지요. 하지만은 없어. 알았지? 네. 남자들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왜 이러는 거지? 목걸이를 돌려줬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은은 짐을 챙겼습니다. 아니,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지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은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쪽방촌? 아니, 거기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올린 게시물이었지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헐, 이게 사실이야? 요즘 이런 사기꾼들 조심해야 해. 재벌한테 붙으려고 별짓 다 하네.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더 퍼뜨렸지요. 여러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거지소녀, 대성그룹 회장 노린 사기극. 제목도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요. 또 사기꾼이네. 불쌍한 척하며 접근하는 수법. 회장님 조심하셔야 해. 인터넷은 지은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지은의 얼굴 사진이 도처에 퍼졌지요.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시장에 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갔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줌마, 일 좀 시켜주세요. 저리 가. 아주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너 그 사기꾼 아니야? 네. 인터넷에 떴더라. 재벌한테 붙으려고 목걸이 훔치네.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얼굴 똑같던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애야? 맞네. 사진이랑 똑같아. 뻔뻔하게 여기까지 와. 지은은 도망쳤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며 시장을 빠져나왔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목걸이를 돌려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냥 팔아버릴 걸 그랬을까요? 지은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버튼식 휴대전화였지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전화할까요? 하지만 어젯밤 남자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락하지 마. 죽는다. 지은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편 호텔에서는 태준이 지은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어디 간 거야? 태준은 프론트에 달려갔습니다. 500일 호실에 있던 손님 어디 갔습니까? 새벽에 나가셨습니다. 새벽에?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CCTV 좀 보여주세요. 잠시 후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지은이 황급히 나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태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합니다. 17살 소녀인데.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요. 스스로 나간 것 같은데요. 이틀 지나고 다시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이, 어디 간 거니? 저택에서 미라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철에게서 문자가 왔지요. 처리했어. 걱정 마. 미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회사 일로 나가셨어. 요즘 아빠 이상해. 맨날 바쁘고. 그러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미라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쪽방촌? 월세를 못 냈으니 이미 쫓겨났을 것입니다. 친구? 없었습니다. 가족? 없었지요. 나 혼자구나. 지은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작년 겨울 동사로 돌아가신 노숙자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을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지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지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받았지요. 여보세요. 지은아, 어디 있니?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아, 대답해줘. 제발. 왜 나간 거니?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 어디 있어? 데리러 갈게. 안 돼요. 왜? 전 회장님 딸이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뺐지요. 지은은 벤치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지은의 미래도 그만큼 어두웠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공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밤에는 벤치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쓰레기통을 뒤졌지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태준이 내렸습니다. 지은아. 태준은 달려왔습니다. 지은은 놀라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지은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얼굴이 왜 이래?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요. 회장님, 어떻게? 사람 시켜서 찾았어. 사흘 동안 찾아 헤맸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도망간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딸이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그럼 DNA 검사하자. 지은은 놀랐습니다. DNA 검사요? 응.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태준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검사만 해줘. 내가 내 딸이 아니면 그때 포기할게.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간절한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지요. 알겠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체열을 했습니다. 지은의 팔에서 피를 뽑았지요. 태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태준은 지은을 다시 호텔로 데려갔지요. 이번엔 내가 경호원을 붙일게. 안전할 거야. 지은은 불안했지만 따랐습니다. 저택에서 미라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요?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그 소녀와 검사를 하셨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장 기철에게 전화했지요. 기철아, 큰일 났어. 왜? DNA 검사를 했대. 뭐? 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해야 해. 누나, 그게 쉬운 일이야? 요즘 병원 시스템이. 돈 얼마든지 줄게. 검사 담당자 매수해.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있잖아. 그 안에 해결해. 알았어. 해볼게. 기철은 병원 관계자를 수소문했습니다. 검사 담당 의사를 찾았지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이 검사 결과를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있었지요. 의사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1억 드릴게요.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기철은 이를 갈았습니다. 계획이 막혔습니다. 미란에게 전화했지요. 누나 안 돼. 의사가 거절했어.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빨리 찾아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란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DNA 검사를 하나 더 의뢰해. 다른 병원에. 네. 이미 검사를 하셨는데. 비밀로 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태준은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었지요.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지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계속 글을 올렸지요. 저거지. 아직도 우리 아빠한테 붙어 있대요. DNA 검사까지 하래요. 정말 뻔뻔하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꾼 맞네. 회장님 불쌍해. 저런 애들 처벌해야 해. 지은은 호텔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플들이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인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지요. 저택에서 미라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발표가 내일이었습니다. 조작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끝이었지요. 안 돼. 미라는 서재를 서성였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철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어떻게, 기철아. 내일이면 다 끝이야. 누나, 마지막 방법이 있어. 기철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뭔데? 그 애를 완전히 없애는 거야. 무슨 소리야? 사고로 만들면 돼. 불이라든지. 미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할 수 있어? 응. 내가 알아서 할게. 흔적 남기지 말고. 걱정 마. 기철이 나갔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밀어냈지요. 혜진을 위해서였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지은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회장님 딸이라면? 그럼 지난 12년은 뭐였을까요?
왜 고아원에 있었던 걸까요? 누가 자신을 버린 걸까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지은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누가 이길까요?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려웠지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밝혀지지 않는 것도 모두 두려웠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경호원이 교대 시간이라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틈을 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지은의 방 앞에 섰습니다. 기철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인화성 액체였지요. 문틈 아래로 액체를 흘려보냈습니다. 조용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도망갔지요.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방 안에서 지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지요. 일어나 보니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지은은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려 했지만 뜨거웠습니다. 손을 대었지요. 복도 쪽에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층이었지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연기 때문이었지요.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지은은 방에 갇혔습니다. 불길이 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겨울 동사로 돌아가셨던 노숙자 할머니였지요. 지은아, 포기하지 마. 살아야 해.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지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젖은 수건을 찾았습니다. 얼굴을 덮었지요. 낮은 자세로 기어갔습니다. 비상문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었지요. 연기가 가득했지만 불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계속 내려갔지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기 시작했지요.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이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지요. 저 사기꾼 아니야? 맞네. 인터넷에서 보내. 불도 자기가 낸 거 아니야?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지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두렵지 않아도 되고 외롭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요. 지은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지요. 안 돼. 태준은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난간에서 끌어내렸지요. 놔주세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놔줄 수 없어. 태준은 지은을 꽉 껴안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까지 잃으면 난 정말 살 수 없어. 지우는 태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도 울었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12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전 정말 회장님 딸이에요?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소중한 딸 서연이야. 태준은 지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아빠. 지은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지요. 태준은 지은을 더 꽉 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절대로. 둘은 강가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지요. 가자. 병원 가야 해. 병원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오늘 확인하기로 했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지요. 저택에서 미라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을 냈는데 그 애가 도망쳤다고요? 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누나. 실패했어. 미라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습니다. 젠장.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게 끝이었지요. 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라는 딸을 보았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준과 지우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지요.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그 손을 잡았지요. 괜찮아. 내가 있어.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9.99%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도 울었지요. 정말.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딸이에요?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소중한 딸 서연이. 태준은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1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태준은 지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단단히 잡았지요. 서연아. 태준이 불렀습니다. 지은은 아직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지요. 네, 아빠. 차에 올랐습니다. 태준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경찰서요? 응.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태준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널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과로 들어갔지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신고입니까? 12년 전 유괴 사건과 최근 방화 사건입니다. 형사는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회장님이시네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2년 전 서연이가 실종됐던 일, 그리고 최근 일어난 일들을 말했지요. 호텔 화재 CCTV를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 증거가 있을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호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지은의 방 앞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요. 남자를 추적했습니다. 기철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차기철이요. 돈 받고 했어요. 증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태주는 당시 비서실 직원이었던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12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회장님,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당시 차미란 실장이 수상한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누구와요? 동생 차기철 씨와요. 서현 양 실종 직전에도 통화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내선 전화가 자동 녹음됐거든요.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기철아, 계획대로 해.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누나. 내일 하면 되지. 응. 확실하게 해. 흔적 남기지 말고.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걸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차기철 씨가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태주는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지요. 저녁 6시였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사들이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미란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미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유괴교사 및 방화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철도 같은 시각 체포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이었지요. 차기철 씨 체포합니다. 무슨 유괴 공범 및 방화교사 혐의입니다. 기철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지요. 저택에서 혜진은 엄마가 끌려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달려갔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혜진아. 미란이 불렀습니다. 미안해.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미란은 떠나갔지요.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남혜진 씨 맞습니까? 네.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내일 경찰서로 나와주십시오. 명예훼손이요?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에 대해서입니다. 혜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딸 12년 만에 돌아와. 유괴 배우는 재혼 부인. 충격. DNA 검사로 친자 확인. 기적의 재회. 기사는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 거지 소녀가 진짜 딸이었어?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댓글 창이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진짜 딸이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악플 달았던 사람들 반성해야 해. 혜진은 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올렸던 글들이 증거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지요. 내일 출석하셔야 합니다. 혜진은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택에서 태준과 지은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지요. 서연아. 네,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다닐 수 있어.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자. 그리고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쪽방촌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 많거든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재단 만들까?
너 이름으로. 정말요? 그럼. 서연 희망재단. 어때?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감사해요, 아빠. 태주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돌아와줘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들, 하얀 밥. 태준과 지은은 마주 앉았습니다. 먹자. 네. 지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요. 따뜻했습니다. 12년 만에 아빠와 함께하는 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긴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빛나는 미래만 남았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지요. 고등학교 교정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한 소녀가 섰습니다. 20살 남서연. 졸업생 대표였지요.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대표 남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동상 후유증이 남은 손이었지요.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 손은 추위에 얼어 아직도 떨립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옵니다. 저처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우리 딸 고생했어. 태준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교정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지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구치소 면회실에서 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혜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란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강함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아 있었지요. 사회봉사 다 끝났니? 응. 지난주에 끝났어. 혜진은 1년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였지요. 학교는 자퇴했어. 어차피 다닐 수 없었어. 미안해.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욕심부린 거야. 내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됐어, 엄마.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 잘하고 있구나. 엄마도 건강 챙겨. 나 기다리고 있을게. 혜진은 일어섰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지요. 혜진아. 미란이 불렀습니다. 정직하게 살아. 엄마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구치소를 나오며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후회도 됐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연 희망재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개관하게 되어 기쁩니다.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단은 제 딸 남서연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이는 3년 전 쪽방촌에서 살았습니다. 배고프고 추운 날들을 견뎌냈지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서연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곳은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아무도 추위에 떨지 않는 곳이요. 재단 건물 뒤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었지요.
모두 쪽방촌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여기 같은 데 사셨어요? 응. 쪽방촌에서 살았어.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도 포기하지 마. 알았지? 네.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요. 오늘 고생했어. 아니에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아이들 표정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네. 저도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지요. 서연아. 네, 아빠. 3년 동안 정말 많이 컸구나.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12년 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내가 힘들게 살았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 전 괜찮아요. 그 시간 덕분에 배웠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아빠와 저를 다시 만나게 해줬잖아요. 태주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재단이 문을 열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3년 전 내 모습이 떠오른다. 배고프고 외로웠던 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재단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모레는 함께 산책할 것이고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서연이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벚꽃 꽃잎이 창가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